2년이 지나서 신모델, 칩셋 똑같고 충전 속도 똑같고 화면도 해상도는 똑같고 그냥 98주 주사율만 추가되고 기껏 하드웨어적으로 바뀐 게 2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그게 5메가픽셀로 늘어났다 정도라니 괘씸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좀 애매한데. 안녕하세요, 키라카이십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탭 A11입니다. A11 사실 나온 거 모르셨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B2B 기업용으로만 판매를 하고요, 개인용으로 판매를 안 해요. 또 구하려고 그러면 구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해왔어요. 자, 패키징 보면은 전작과 거의 차이가 없죠. 디자인이 실제 사진이 있던 전작과 다르게 요즘 스타일로 실루엣만 보이는 것과 요 로고 부분이 이동한 것 빼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이즈도 똑같고. 쇽 해가지고 열어보면 이쪽에 본체가 있고요, 정황상 케이블과 간단한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이 있겠죠. 해가지고 이쪽에 핀이 하나 숨어 있고요. 자, 요 내용은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본체로 빠르게 넘어가 보면은 사실 요게 A11이라는 숫자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삼성이 이거 이름 짓는 거를 갖다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갤럭시 나머지 A 휴대폰, 스마트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등급이고 뒤에가 이제 출시 순서잖아요. 이거는 A9에서 A11이 됐는데 등급이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새 거여서 그래요. 11 플러스도 그렇고 일관성이 좀 없어. 자, 전원을 넣으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삼성의 미니 태블릿 되겠습니다. 사실 요 정도 사이즈 딱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아이플레이 시리즈가 요 정도 사이즈에 적당히 쓸만한 사양과 셀룰러가 들어간데도 저렴하다라는 그 세 박자를 맞춰가지고, 네 박자인가? 아무튼 맞춰가지고 인기가 있었던 건데, 그거의 삼성판이라는 게 조금 더 여기서는 말이 되는 게, 사실 이게 ODM이에요. 삼성의 소프트웨어 사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차별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는 브랜드 밸류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래서 갤럭시 탭 A9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거였는데, A11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사양부터 전면에 8.7인치에 800에 1340 LCD가 있고요. 요 98주 주사율 지원하고 요 위에 5메가픽셀의 전면 카메라가 있고, 오른쪽 보면 전원키, 볼륨키, 그리고 마이크가 있고, 아래 보면 USB-C 포트 15W 고속 충전 지원하고 요즘 찾기 힘든 3.1 이어폰 잭과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가 있고, 위에 쪽 보면 이쪽에도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고요. 왼쪽에 보면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 요거 셀룰러 모델도 존재합니다. 5G는 아니고 4G LTE고요. 그 정도인데 지금 요렇게만 봐서는 전작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겠죠? 당연한 거예요. 전면에 디스플레이 나머지 사양 똑같고, 요거 68주 주사율인데 98주 주사율이 됐고요. 여기 있던 거 2메가픽셀 카메라였는데 5메가픽셀 전면 카메라로 바뀌었어요. 그치? 그게 바뀐 것의 전부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98주 주사율이 된 게 미니 프로 2.0이 되면서 98주 주사율이 되고, 뭐 그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OD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 사양이 바뀐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요것도 아마 그 정도만 바뀐 것 같은데,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보자면은 이제 7년 업데이트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지구구다 보니까 7년 뒤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는 사실 자신이 없기는 해요. 뒷면은 좀 바뀐 게 있나? 보시다시피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색이 좀 바뀌기는 했어요. 이제 어두운 거에서 조금 밝아지기는 했는데 지역별로 요게 또 색이 두 개여가지고 그거까지 감안하면은 정말로 별 차이가 없는. 하지만 또 상세 페이지를 보면 갤럭시 S 시리즈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담아냈으며 스피커 홀과 카메라 영역, 사이드 버튼까지 한층 더 정교한 디테일로 완성되었습니다. 자, 일단 뒤쪽에 8메가픽셀 카메라 영역 자세히 보면은 요게 조금 더 날카로워지면서 여기에는 패턴이 없었는데 이놈한테 패턴이, 요 동심원 패턴이 생겼어요. 오케이, 정교한 디테일. 그리고 사이드 버튼, 오케이, 전원 볼륨이었는데 볼륨 전환이 됐어요. 정교한 디테일. 스피커 홀, 요렇게 뽕뽕뽕 뚫려 있었는데 짝대기가 됐어요. 갤럭시 S 시리즈의 시그니처 디자인. 안타깝게도 왼쪽은 별 차이가 없군요. 자, 요런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설정을 빠르게 해봅시다. 자, 요거 전작과 마찬가지로 지문인식 센서는 없기 때문에 얼굴 인식 또는 핀 비밀번호 패턴으로만 설정이 가능하고요. 설정을 마쳤고 뭔가 앱을 깔고 싶어 할 거예요. 5개를 깔겠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잽싸게 몇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일단 무게 같은 경우에는 전작이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328g이었고 신형 333, 뭐야? 98일째 지원하면서 5g 무거워져. 농담이고요. 자, 기능 간단히 살펴보기 전에 요거 원료의 8.0, 안드로이드 16이 들어가 있고요. 갤럭시 A11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최적화를 위해서 뒤쪽에 투명도 효과가 많이 빠져있는 모습, 요런 거 힐리오 G99에 4GB 램의 64기가 스토리지나 8GB 램의 128기가 스토리지라는 사양을 생각해봤을 때 괜찮은 선택이고, 삼성이 원 UI 코어는 더 이상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양이 이렇게 떨어지는 제품에다가 화면 녹화 같은 기능을 꾸준히 빼왔었는데 요거는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다 칭찬하고 싶어요. 자, 일단 초기 화면은 별거 없어요. 원열 8.0이고요. 이렇게 쏙 올려주면은 전화랑 메시지 있는 거는 셀룰러 모델 사시면은 당연히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와이파이 모델 사용해도 요게 이제 연동성 기능 중에 하나죠. 다른 기기에서 전화 문자기를 통해서 전화나 문자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뭐 별다른 커미션 받는 앱들을 설치한 것도 없어요. 이제 요런 소프트웨어적인 게 삼성 기기끼리의 연동성과 함께 비슷한 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삼성을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삼성 것 중에서도 일부 그렇게 꾸역꾸역 설치를 원하는 기기들이 없는 건 아닌데, 자, 설정 들어가서 보면은 연결에 별건 없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셀룰러 모델 구매하시면은 4G LTE로 셀룰러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기 간 연결 들어가면 이것저것 있는데 이 탭 A9도 안 되는데 얘도 기본적인 사양은 동일해서인지 안드로이드 오토로는 연결이 안 돼요. 참고로 플러스로 가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됩니다. 자, 소리 가면 진동 모터 없기 때문에 소리나 모음 중에 고를 수 있고요. 음질 및 음향 효과 가면은 그쵸, 요게 음량 평준화는 있는데 사양 때문인지 음성 강조 기능은 안 들어가 있죠. 대신에 돌비 애트모스는 지원하는데 커스텀 이퀄라이저는 또 안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면 전작과 다르게 여기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 있죠. 최고 90Hz까지 제어해 주는 거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도 삼성이 LCD에 꼭 이러는데 화면 색온도를 바꾸는 기능은 없습니다. 뭐 크게 엄청나게 틀어져 있다거나 하는 거는 아닌데 저는 볼 때마다 살짝씩 아쉽더라고요. 자, 배터리 전작과 동일하게 5100mAh 들어가 있는데 보호 기능들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빅스비는 없고요. 모션 및 제스처에 두 번 눌러 화면 켜기 끄기 다 있고요. 초기 설정 직후에 4GB 램에 64GB 스토리지 기준으로 스토리지는 42.6GB 쓸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까지 봐도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게 뭐 못 쓸 스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경쟁 제품들은 칩셋은 물론이고 화면도 계속 개선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은 거의 변화가 없는 이 친구는 아무리 제가 작고 가벼운 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호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판매 안 하고 B2B로만 팔고 있는데 굳이 꾸역꾸역 사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얘네가 국내에서는 B2B로만 판매를 하는데 해외 다른 시장에서는 일반 소매로도 판매를 합니다. 소매 시장에서도 걔네랑 경쟁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 대상을 걔네랑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카메라로 넘어가서 보면 인터페이스는 뭐 평범해요. 광각 기준으로 요게 구형이고 요게 신형입니다. 전면은 하드웨어가 바뀌었죠. 요게 구형, 요게 신형. 오, 보람이 있네. 이제 이런 거 보여드리면은 간혹 태블릿에서 카메라가 왜 필요해, 그냥 아예 빼버려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물론 이제 그런 수요도 있겠지만 사실 후면 카메라가 그냥 QR코드를 찍는 데만이라도 있으면 편하기도 하고, 전면 카메라는 이제 영상 통화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특히나 이제 이건 B2B로 나가는 거니까 키오스크 용도로 쓸 때 전면 카메라로 손님의 QR코드 찍어가기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해가지고 아무리 장시에 가깝더라도 하나씩은 달아 놓는 걸 거예요. 자, 다시 메뉴 와가지고 왼쪽 보면은 뭐 비율 바꾸고 필터하고 설정, 장면별 최적 촬영, 문서 스캔, QR코드 스캔, 촬영 버튼, 고효율 사진, 좌우 반전, 자동 HDR 뭐 요런 것들이 있고요. 인물 사진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싱글 렌즈이기 때문에 얼굴을 인식시켜야, 정확히는 사람 얼굴을 인식시켜야 되고요. 동영상은 Full HD 30이나 HD 30 두 종류만. 아, 그리고 화소수가 높아지면서 요 차이도 생기네. 구형은 전면 카메라로는 HD 30이 최고였는데 얘는 이제 Full HD 30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 그 외에 더보기 가면 프로 파노라마, 음식, 야간, 하이퍼랩스 있고, 프로 가가지고 보면은 옵션들이 화이트 밸런스, 노출, ISO만 있어요. 셔터 속도는 이번에도 빼놨군요. 참 야무져. 자,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게 스피커 모양은 바뀌었는데 설마 소리도 다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 기본값이 꺼져 있으니까 둘 다 돌비 애트모스는 끈 상태로 튜닝이 약간 달라요. 음량 출력은 조금 줄어든 대신에 고음을 쏠 때 착치는 게 조금 덜 부담스러워졌어요. 이건 취향이 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A11이 의외로 낫네요. 뭐 스피커 모듈이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튜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센서 상황이 어떤지 보면 이거 뭐야? 근접 센서를 없애버렸네? 원래 구형엔 있었거든요, 근접 센서가? 없앴어. 태블릿에서 근접 센서가 사실 뭐 무조건 있어야 됐다 그런 거는 거든요. 뭐 이렇게 될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오터치를 막기 위해서도 사용을 아마 할 건데 이걸 뺐네? 야씨, 2년 동안 뭔가 개선을 하기는 그냥 뺐다고? 자, 다음으로 GPS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와이파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고요. 넷플릭스, 와이파이 L1, Full HD, VP9, ABC 하이까지 다 됩니다. HDR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정도 패널에서 지원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없어도 지나갈 수 있고요. 자, 오케이. 기본적인 거 봤으니 힐리오 G99 이제 벤처가 어떨지 대충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센서처럼 제가 돌리고 금방
금방 돌아올게요. 자, 오케이. 벤치마크를 돌리고 돌아왔어요. 자, 먼저 긱벤치 기준으로 CPU 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같은 칩셋인데 GPU가 차이가 좀 나요. 한 20% 정도 A11이 잘 나옵니다. 벌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폭으로 차이가 나요. 이게 사양표상으로 똑같은 G99인데 뭐 클럭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최적화가 더 잘 된지, 사실 똑같이 G99 들어가 있는 삼성의 다른 기계, 꽤 신형 기계인 갤럭시 A07 같은 거 봐도 A11보다는 A9에 가까운 성적이 나오는데, 아니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해가지고 뭐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여전히 GPU는 취약한데 아무튼 우위가 좀 있더라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게임에 가까운 3D마크 와일드 그래픽 스트림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안정성이야 똑같이 완벽에 가깝게 나오는데 점수가 전반적으로 긱벤치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잘 나옵니다. 나머지 스토리지나 메모리 같은 거는 뭐 큰 차이 없었고요. 자, 그래서 갤럭시 탭 A11 제가 참 좋아하는 작고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셀룰러가 들어가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기껏 한 게 90Hz 주사율 들어가고 전면 카메라 올라가고, 이거는 사실 하드웨어랑 관계는 없지만 7년 업데이트가 보장이 된다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뭐 스피커 홀 디자인 좀 바뀌고, 사실 힐리오 G99가 저는 여전히 뭐 못쓸 칩셋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뜰 거 뜨고 뭐 그렇게 화가 날 정도로 느리지 않고 가격대만 맞으면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데 이게 이제 국내 기준으로는 개인 판매를 안 하지만 판매를 하는 지역들에서는 뭐 한 20몇만 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 가격이 그런 거고, 거기에서 램이랑 스토리지가 올라가든지 셀룰러가 붙으면은 좀 더 올라가고, 근데 아주 초저가가 아니라 이 정도 가격대에서 2년이나 지났으면 하드웨어, 특히나 성능에 관련된 거 뭔가 하나 정도는 좀 바꾸고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 전반부에 개봉하는 것과 벤치마크 사이에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이거의 주요 경쟁 제품 중에 하나인 올드큐브의 태블릿들이 뭐 백도어가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요런 의혹 제기가 되면은 저는 조금 기다려보는 편이기는 한데, 이번 거는 얘기한 데가 카스퍼스키이기도 한데다가 올드큐브는 뭐 중간에 광고 표시하고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약간 의견이 한쪽으로 기울기가 쉽긴 하죠. 아무튼 그런 기사를 보고 나니까 이제 가격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삼성 태블릿이 더 비쌀 수 있어. 얼마든지까지는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마구 올린다고.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만큼 할 테니까 성능을 이제 2년이 지났으면 좀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올드큐브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울면서 이 제품이나 혹은 이제 다른 브랜드들, 그러니까 사실 그 기사에서 다른 브랜드들에도 발견을 했다 그랬는데 어떤 브랜드인지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울면서 이거를 사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결론을 수정을 하면 지금 괘씸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좀 애매한데, 지금 당장 요 정도 사이즈 셀룰러가 있고 아주 비싸지 않은 걸, 그런 제품이 필요하다면은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아까 전까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작고 야무진 태블릿이 되는 묘한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 탭 A11이었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나라에서도 소매 판매를 좀 해보시. 이런 게 이 B2B로만 파는 게 은근 열받아. 갤럭시 엑스커버 7 프로도 그렇고 아무튼 그건 별도 얘기고, 갤럭시 탭 A11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